시험 삼아서 한번 오늘 레코드를 해보죠. 저기 인증샷 하나 찍을게. 오늘 저기 새 책 시작하는 기념으로. 이 다들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요청사항 하나가 다시, 있는. 다시, 다시? 다시. 엘렌님. 사진 이거 어떻게 찍어요? 응. 저 한번 알려주세요. 스크린샷.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발제하는 거를 내어서 구글 닥에다가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잘못 시어를 했군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어, 저희가 이제 새로 할 책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고요. 세 권으로 되어 있고, 1권은 일상생활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권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구조이고 전산업화 세계에서 가능성의 영역. 그래서 이제 그 물질 생활이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2권은 교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경제와 자본주의라는 상층의 활동을 대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세계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형태와 주도권의 연속적인 이동에 관한 연대기적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후려쳐서 얘기를 하자면 일장에서 그러니까 1권에서는 자본주의 아, 제가 이제 그 서장 얘기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 개념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이전에 일상생활 그러니까 좀 더 작고 시장보다 하위 개념의 것들을 이제 소소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일장이 되는 거고, 자본주의의 그 중심이 되는 시장과 경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상층 활동을 이제 다루는 게 이제 2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 흐름을 다루는 게 이제 3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권 중에 1장을 이제 제가 오늘 발제를 하게 될 거고요. 어,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먼저 이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책이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그 학술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하고, 책의 내용이 이렇게 방대할 거라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책을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참 책을 받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페르낭 브로델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1902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이자 아날학파의 중심 인물이고요. 아날학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민중의 세계사 할 때 잠깐 이제 어, 살펴봤었는데 그, 뭐, 후려쳐서 얘기하면은, 그, 백과사전 학파라고 있었잖아요. 이제 하고 이제 캐릭터가 좀 비슷한 그런 학파입니다. 역사에서 시간의 충이, 그러니까 시간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경제와 문명을 장기 지속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기원을 단순한 경제 개념이 아니라 사회 문화, 물질적 삶의 구조와 장기 역사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떤 그 학문적인 이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그 분석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이게 경제적인 분석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좀 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분석을 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어쨌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서장에 보면 어, 자본주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아래 층위에 물질 문명, 그리고 두 번째 층위에 시장 경제, 그리고 세 번째 층위에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자본주의를 먼저 보면 막스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생산 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를 보면 자본주의가 그 토대로서의 생산 관계 위에 이제 그 하부 구조, 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부 구조로서의 이제 뭐 정치, 뭐 국가, 뭐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합쳐서 이제 생산 양식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라고 불렀었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 일반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자면은 시장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막스 경제학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부 구조 혹은 토대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물질 문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근데 이제 문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뭐, 그 사회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배운 걸로 따지자면 어떤 물질적인 것은 문명이고, 어, 어, 비물질적인 것은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배웠었는데, 그러면 그런 문명인가? 혹은 뭐 무슨, 이집트 문명, 이럴 때 문명인가? 이렇게 해서 이 문명이라는 말이 이제 이,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 문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그 어,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 문명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일상의 물질, 뭐 일상 이렇게 바꿨으면 오히려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는 다른 논문에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건데 뭐 그렇게 해서 물질 문명은 변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어,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 브로들이 보기에는 이게 이제 역사 기반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가장 바닥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책을 보시면서, 어, 책을 읽으셔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책이 그냥 워낙 많은 것을 때려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어, 책을 읽으면서 길을 안 잃으시려면 지금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 줄거리에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길을 안 잃어버리시려면 요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은 수의 무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의 무게인데 수를 어, 뭐 영어에서도 그냥 number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라는 말은 그냥 인구수 혹은 인구 규모라고 바꾸어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구수는 물질적 진보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고, 인구는 성공과 실패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의 지리적인 차별성을 물론 내포하고 고요 하지만 현재도 세계 인구의 약 10%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 수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야, 뭐 그 센서스도 하고 그러는데 10%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책이 1950년대에 아마도 준비를 해서 책이 출판이 된 게 언제입니까? 원본이 나온 게 아마 1950년대 후반이거나 60년대 초반이거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네요. 이제 그 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센서스가 제대로 1949년에 출판됐다고. 그렇군요. 그러면 1949년이면 훨씬 더 이 10%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훨씬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센서스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 전이었을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20년대부터 센서스가 시작이 됐지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있는 인구의 어떤 인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혹은 그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만 자세히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이 스테이트먼트가 결코 과장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인구는 당연히 이제 그 추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의 무게, 그러니까 인구 규모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단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물질 문명의 기반이고 인구 변동이 곧 문명 변화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 만들어낸 수들이라고 하는 절에서는요, 인구가 늘면 당연히 생산과 교환이 늘어나겠죠. 경작지가 확대되고 승호업 발달이 일어나고 도시 발달이 되면서 인구가 또 이동을 하게 되겠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제 문턱점, 그러니까 critical threshold를 그러니까 문턱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문턱점에 이르게 되면 생활 수준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질병과 기근이 또 닥치면서 또 인구가 감소되거나 정체되는 그러한 현상이 중세 내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유사한 생물학적 팽창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1100년에서 1350년의 인구 팽창기입니다. 이 기간이 그 공교롭게도 이제 십자군 전쟁기하고 겹치는데 어, 그때 저희가 무슨 책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지나가는 말로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었는데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들을 그 역사학자들이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십자군 전쟁에 관한 책을 보면 어, 그 사람이 이제 제시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그 당시에 이제 그 쟁기의 보습을 되는 그러니까 쇠로 보습을 되는 그게 그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특히 이제 북부 유럽들에서 그 토양이 좋지 못한 땅들을 개간을 하게 돼서 이제 그 경작지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경작지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가 축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부가 축적이 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를 떠나게 되고 뭐 그러다가 그 이슬람 세력과 이제 그 점차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 시기의 인구 팽창이 말씀드린 대로 농업혁명하고 작은 중간 규모의 농업혁명하고 이제 이게 맞닿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기이기도 하고 왕권 강화기이기도 합니다. 도시가 성장했고요. 이 인구 팽창은 1350년에서 1450년 사이에 흑사병으로 인한 극심한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기가 1450년에서 1650년의 인구 증가가 두 번째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대항해 시대이기도 하고 중앙 집권입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1650년에서 1750년의 각종 전쟁들, 뭐 30년 전쟁과 같은 전쟁의 여파와 흑사병의 재유행으로 인구가 정체됩니다. 1750년 이후 인구 증가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가 되는데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아직 어, 급격한 인구 감소나 인구 정체는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매번 몇몇 문제를 해결해주고 긴장을 없애주며 살아남은 자에게 유리한 특권을 부여합니다. 양질의 토지만 경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그 경작이 어려운 그 소출이 적은 땅들은 경작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질의 토지만 경작을 하게 되고 따라서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죠. 인구의 총량적인 수치를 구해보는 것은 인류의 생물학적 변화를 추정하게 해줍니다. 인구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을 어, 이 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한 16세기 1500년대부터 이제 인구 추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왔고 어떤 인구 변화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일장에서는 이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구 추정이 이제 매우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인구 통계를 보면 유럽과 중국 정도만 유한 추산치를 보여줄 뿐이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예 추산을 할 만한 근거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동북아 같은 경우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치에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인도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 일본이나 중국 못지않게 혹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이런 그 가구 수를 세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훨씬 수치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선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아예 거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구법을 쓰게 되는데요. 현재의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수치를 추산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인구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이 도착한 직후 1천만에서 1,500만으로 이제 추산을 하는데 17세기에 이제 800만 정도라고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사법이라고 해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버클리 학파 같은 경우에는 2,500만으로 이제 추산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알 수 있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이제 선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쌍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추산을 하는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자세한 얘기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인구 통계의 예를 보는데 아까 이제 이 앞서 그나마 유럽과 중국 정도만 유효한 추산치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구를 했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인구 조사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왜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74년 이전에는 700만 명이 1974년에는 이전에 비해서 700만 명이 감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1974년에 5.3개의 난이 있었대요. 그래서 5.3개의 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700만 명이 한 해에 이제 딱 감소를 해버렸으니까 너무 큰 감소가 아니냐. 이거는 그 어떤 반란으로 인해서 700만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중앙 권력의 세금과 관련해서 이 인구가 이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통계도 이러한 허점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인구 조사의 기본 토대가 늘 같지는 않았고, 1735년 이전에는 담세자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으로 16세에서 60세의 남자의 숫자를 셌다고 합니다. 이 수는 전체 인구의 28%로 가정을 하고, 그러나 1941년 이후의 인구 조사는 전체 인구를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9,700만 그러니까 16세에서 60세 남자를 전체 인구의 28%로 가정을 하고 추산을 했을 때는 9,700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41년 전체 인구를 조사를 했더니 1억 4,300만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조선도 이 방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나요? 뒤에서 얘기했나요? 중국과 유럽이 각각 인류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이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학자들 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어, 그 동의를 하는 바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선은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점선은 유럽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중국 인구의 5배라고 하게 되면 세계 인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4배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유럽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900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6억 정도가 되니까 아마도 이제 뭐, 요선이 이제 맞는 건데, 이게 1600년에, 1900년에는 그렇지만, 이, 뭐, 1700년에서는 혹은 1600년에서는 어느 게 이제 맞는 건지는 잘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뭐 이것도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처럼 이제 그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이니까 이런 숫자들이 이제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단단히 숫자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숫자가 나오죠.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근거 없는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오세아니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 14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인구가 동시대에 함께 증가하는 장기적인 경향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 그래프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격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세기, 16세기에 회복했다가 17세기에 정체하고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주기적 흐름들이 있는 거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살펴봤죠. 세계 인구는 1300년대에서 1780년대 동안 최소 250에서 800만 혹은 최대 350에서 1.38억 규모로 24배 증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18세기 이후에 세계 인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이유로 이제 보통 역사학자들이 드는 것들이 도시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위생과 의학이 발달하고 천연도가 후퇴했으며 상수도 시설이 확대되고 유아 사망률이 하락했고 결혼 연령이 하락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반드시 이 이유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저자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 경제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데 경제 회복을 통해서 여기서 사실 이제 이 사람은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히려 더 적당하겠죠.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확대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공간의 확대 혹은 팽창은 원인이라기보다는 또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팽창은 공간의 팽창은 아니고, 그, 이제 인구 팽창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말을 덧붙이고 있고요. 기후 변화도 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의 농업시대에 전 지구적인 단일성을, 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냈다라고 해서 사실 뭐, 책에 보시면은 언제 어떤 기후변화들이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들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전 지구적인 그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지를 않아가지고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 참조를 위한 척도 절에 보면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15세기 독일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쾰른 같은 경우에는 수상 운송업의 교차로였고 육상
대로들의 교차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2만에 불과했고요. 그렇지만 16세기 이스탄불은 40에서 70만에 이르는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용병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2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대포를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어, 통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군대도 1만 명 정도였고요. 청교도 혁명 시기 왕당파와 의회파 군대가 정면 충돌했던 맞선모 전투의 경우에도 왕당파가 15,000명, 의회파가 27,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 삼국지 연의에 보면 조조 군대가 100만이고 장비가 왜 그 장판파에서 100만 군대를 혼자 쫓아보내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이제 중국 그 삼국지 연의가 소설이고 뻥이 심했다 하더라도 이 중세 유럽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면 규모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군대 1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군대 10만 명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매일 12만 명 분의 보급품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나흘마다 48만 명분의 보급품을 분배해야 하는데 마차 한 대가 800명분의 보급품을 나르기 때문에 600대의 마차가 필요하고 마차 한 대를 4마리의 말로 끌게 되므로 2,400마리의 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해냈습니다. 현재 평균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26.7인데요. 14세기에서 17세기에는 2.7명에서 6.6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구 밀도가 200명 이상인 곳이 1100제곱킬로미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지구 육지의 표면적의 7.3%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30억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70%가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1600년경의 인구 밀도를 보면 이탈리아가 44명이었고 네덜란드가 40명, 프랑스가 34명, 쭉쭉쭉쭉 해서 노르웨이, 핀란드가 1.5명, 중국은 20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셔라는 학자가 제시한 세 가지 인구 수준을 보면 개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개간을 거의 하지 않은 곳의 초기 인구, 그리고 중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곱킬로미터당 15에서 20명, 18세기 이전 중국 혹은 12세기, 13세기 이전의 유럽을 이제 요 지역으로 볼 수 있고, 조밀 지역은 인구 밀도가 20명 이상, 17세기 이후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작을 고려하여 한 사람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땅 3에이커, 그리고 중간 정도의 땅 4에이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4에이커를 계산을 해보니까 축구장 3개 넓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상당히 큰 넓이더라고요. 한 사람의 식량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 압력이 있을 때는 음식 생활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육류를 많이 먹게 되거나, 혹은 이제 곡류를 많이 먹게 되거나 그 사이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농업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농업 혁명이 일어나게 되거나 혹은 이민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500년경 75개 문명권과 문화권을 고든 휴즈라는 학자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1번에서 27번까지는 이렇게 이제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식량 채집, 물고기 포획하는 원시 종족들 그리고 작은 점으로 되어 있는 것 28번에서 44번까지는
유목이나 목축, 원시농업, 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45번에서 63번은 수준이 낮은 농업이나 괭이를 이용한 경작을 주로하는 농경 종족들, 어, 지금 요 지역들이죠. 그리고 64번에서 76번은 인구가 조밀한 지역으로 13개 문명은 15세기에도 이미 문명이 발달해 있었고 오늘날에도 문명이 발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진 지역들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자가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고 그리고 고든 휴즈가 나눠놓은 이 그 분류에 대해서도 이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반론도 제기하고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가장 문명이 발달해 있다고. 네, 그렇게 네. 해도 됐어요? 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문화와 문명이 자리 잡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미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이미 이제 구착화됐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둘째, 유럽이 정복전쟁에 나서기 수세기 전부터 이미 전 세계가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1500년 경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와서 만든 거지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 인류가 살고 있었고 그 바다와 육지에 대해서 그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 남아메리카의 지역에 대해서 몰랐을 뿐이지 인류들은 지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인구가 조밀한 좁은 지역들이 늘 동일적이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은 지역, 서유럽이라든지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산된 거주 지역, 말레이제도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이 있고, 이슬람권과 같은 연안 지역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북 인간과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챕터에서는 이 내용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날리려고 하고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재미는 있는데 이 전체 흐름에서는 그다지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발제해서는 절 전체를 제외를 했습니다. 18세기에 마무리된 생물학적 앙시앙 루즘. 이때까지의 기준이었던 속박, 장애물, 구조, 비율, 수치에 관한 관계 등의 총체를 이 사람이 이제 생물학적 앙시앙 레짐이라고 이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를 다시 풀어서 쓰자면 인간이 자연의 제약, 그러니까 기후든 혹은 질병, 기아 등에 항상 놓여 있고 인구가 거의 정체되거나 매우 느리게 증가하는 전 근대 농업 사회의 인구 생존 체제를 생물학적 앙시앙 레짐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18세기 이전 잠시만 물 한 잔만 마시고 있습니다. 18세기 이전 출생률과 사망률의 두 개수는 약 40파밀로서, 그러니까 1000분의 1을 파밀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40파밀이라는 건 뭐냐면 1000명 중 40명이 사망을 하고요. 출생을 하고 1000명 중에 40명이 사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균형 상태를 이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뭐
세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역사 연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르자 수와 매장 그 수를 가지고 추계를 하고 인구 변화를 이제 살펴본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삶이 죽음을 이기기 시작했고 규칙적으로 죽음을 앞서 나갔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한 문장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살펴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된 제방과 수로망은 관계와 수송에 이용이 됐고 이무작이 가능했고 유럽은 거기에 비해서 유럽은 또 이제 옥수수, 감자 등 재배와 감자 등의 재배와 함께 근대적인 집약 농업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 기근을 극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와 인도는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근은 국가 전체 혹은 대륙 전체를 황파시켰고요. 18세기 이전에는 최소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습니다. 부르주아들은 도시로 밀려드는 빈민들을 막기 위해서 빈민법을 제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병을 보면 뭐 이 사람이 이제 천연두, 성홍열, 발진 티푸스, 바이러스성 인플루엔자, 겨울의 패스트, 매동 뭐 그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뭐 언제 어떻게 뭐 일어났고 그 질병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성홍열하고 발진 티푸스는 다른 병인데 이 사람은 같은 병이라고 좀 잘못 기술을 해놨던데 어쨌든 그 내용은 보시고 이걸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컸던 이 그 흑사병 1347년에서 51년, 그 다음에 스몰박스, 그 다음에 패스트, 17세기 패스트, 그 다음에 18세기 패스트, 3차 패스트, 뭐 이렇게 쭉 뭐 이거 보시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병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대규모 공격 앞에서 잘 먹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고, 인간은 다른 생물을 지배하며 거시 기생을 행사하고 있는 동시에 세균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공격을 받는 미시 기생의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생물의 공격의 목표가 되지만 외부로부터의 병원체에 대해 점차 적응하고 항체를 생성하며 그러다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균형에 도달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 적응 과정은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죠. 따라서 병원체가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는 인구 집단과 만나게 되면 질병이 재앙에 가까운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1343년, 46년에 유럽에 있은 흑사병은 이제 몽골의 팽창의 결과이고요. 그러니까 몽골이 그 유럽을 다 점령하고 다니면서 병원균도 같이 터뜨리게 된 거죠. 1832년 인도 그 겐지치강에서 풍토병이었던 콜레라가 뭐 전 세계에 유래했던,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들어오는 데까지 이게 15년인가 20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그 교통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식량 부족과 질병의 두 전선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고 17세기 보베지, 이게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베지라는 곳에서는 신생아의 25에서 33%가 한 1년 이내에 사망을 했고, 살아남은 유아들 중에서 50%만이 20세가 되었고, 40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노쇠하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대 소수의 내용에서도 이제 뭐 본류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한 문장만 제가 적었습니다. 그 야만인의 승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저자가 예를 들고 있는 게 그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 그리고 그 중국
본토를 점령한 만주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야만인의 승리는 단기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게르만이나 만주족이나 혹은 뭐 이슬람을 점령한 그 튀르키 같은 경우에도 다들 그러니까 그 본류의 문화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승리는 단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세기 이전에 대유목민들은 사라졌고, 그러니까 그 대유목민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전의 선진 문명들을 점령한 유목민들은 출신이 보통 이제 사막과 스텝 지역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 유목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정리 끝내줘.